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박병창 교보증권 지점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제 과연 3월, 4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워낙 급변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매달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오는 4월까지 증시를 과연 좌우할 변수들이 뭔지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고 하니까 또 4월 점검을 좀 해야겠죠. 지금 요즘에는 너무 일희일비하고 국제 수요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 역시도 요즘에 좀 답답해하고,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전문가라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시황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4월에는 3월보다는 이벤트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똑같은 이슈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기저가 뭐죠? 바이러스죠.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니 없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국제 수익률 때문에 이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뭐 효과 있을 거라고 뭐 다들 그냥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성공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저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냥 앞단에 있는 모든 뭐 분석들이 다 그냥 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게 뭐 1.7%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난번에 하면 제가 2% 갔다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곤 했는데, 이게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성장주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나스닥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코스닥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편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나스닥이 만약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은 신고지수에서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약간 준 상태고,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신고지수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이 여기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다우하고 S&P 500은 뭐 여전히 국권이 갈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여전히 국권이 여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성되면서 밑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국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전히 4월에도 국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더불어서 4월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요.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한 이 상황이 스스로 안정화가 될까? 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올 건가, 연준이 4월에도 FOMC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3월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성 우려는 있지만 실적 시즌에 들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매크로 불안은 분명히 있지만 일시적으로 4월에 개별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3월보다는 좀 안정화돼서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섹터별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매크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3월보다는 좀 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3월 말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CFD 과세 회피 매물, 이게 사실은 제가 저 현업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무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죠.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 나오면 푹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요게 3월 말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매물에 대한 걱정은 일단 수급 이슈는 하나가 해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3일부터 대형주 위주로 부분 공매도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결정할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저도 이것도 제가 이 담당 부서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계 창구나 애들 쓰는 국내의 뭐 PB들나 또는 외국인들은요, 분명 록션 펀드 해야 되고요. 그리고 ETF나 이런 거 가지고 해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공매도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아예 마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위주로 부분 공매도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좀 세워진 상태에서 거기를 피해가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요. 중소형주의 수급 이슈가 3월에 좀 끝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매크로는 불안은 하지만 4월에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5월 3일서부터 대형주의 공매도 시행이 돼요. 그럼 원래 실적 시즌에는 개별 종목 상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공매도와 부분 공매도 때 이거하고 엮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는 종목 장세로 이루어지면서 4월에는 그래도 종목도로 좀 괜찮은 상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하도 들쭉날쭉 움직이니까 도대체 금리는 어디까지 오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일단 뭐 이런 게 전망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과거의 예를 본다든가 그래서 좀 조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금리의 고점이 어딜지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에 오랜 동안 지점장도 했고 소길 지점장을 했는데 너무 오래 지점장을 해서요. 저는 지금 현재 부장으로 그냥 있고요. 우리 아이가 저를 직업을 지점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했던 시황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뭘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2018년도에 그해 초에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4%였어요. 그러다가 그해 9월, 10월에 2.8%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그 사이에 이게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3.2%, 3%를 넘어섰어요. 2.4%에서 2.8% 가는 동안 시장 전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금리가 2.4%였어요. 2.25에서 2.5 그랬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3% 넘어서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좀 많이 빠졌나 보죠? 그 당시에 15% 빠졌습니다. 15%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충격이 컸겠네요. 시장이 12에서 1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고점 대비 보면 코스피 약 7% 빠졌고요. 코스닥은 약 6.5%뿐이 안 빠졌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는 약 7.4% 하락했고 지난 3월 1일 날 다 빠졌다고 올라왔어요. 나스닥이 먼저. 그때 최저점으로 따지면 한 12% 빠지는 거예요. 빠졌었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체감적으로 종목 빠지는 거에서 느끼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한 번쯤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얼마큼 빠졌나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이 아니고요. 나스닥이 성장주 위주로 돼 있는 빵주가 빠지고 테슬라가 빠지면서 빠졌다가 올라온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2.4에서 2.8%까지 가는 동안 문제 없었고요. 3%를 넘기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 넘겼다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잠깐 있었어요. 아주 잠깐.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2.8%까지 내려오고 2.9% 되니까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정화됐다. 안정화됐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의 흐름을 본다면 작년에 있었던 0.5% 비교하는데 그건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1에서 1.2%에 있었어요. 올해 계속 있었는데 시장이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1.5%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를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때 같은 하락이 있었어요. 상당히 충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위에서 오래 있을 것 같냐? 저는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위에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게 있으면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달러 강세로 좀 가고요. 그리고 물가 오르고 그러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죠? 지난주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 금리 인상했습니다. 다 금리 인상했더라고요. 금리 다 인상했어요. 이거 사전적으로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만 쳐다보면은 이런 흐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2%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또 그쪽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디폴트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근데 미국은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걸 우리가 그러면은 괜찮아, 우리가 뭘 해줄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줄까? 남의 나라 어려운 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도 어려워질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뭔가 그렇죠. 나오겠죠. 근데 그런 기준점이 저는 2% 정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를 터치하냐 안 하냐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후에 저 2% 전후로 이거 터치 가능성이 상당히 이번에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본속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이 단기 텐트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를 시장이 선반영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경기는 좋아져요. 경기 좋아지는데 그때는 선반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빠졌어. 아, 경기 좋아지니까 이만큼은 더 올라가도 돼. 이런 논리가 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말이 많습니다. 2% 전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예전하고 달리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금리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 전후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걸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뭐 올해 최대 화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에서 보셨듯이 올해 최대 화두가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그럼 인플레이션 랠리가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인플레이션 랠리라는 게 있죠. 네. 인플레이션 랠리에 맞는 종목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한 축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빵주 대표적인 빵주의 성장주들 이게 죽으면 이 시장이 끝나는 거다. 네. 여기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양극단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 전략, 꽃게 전략 이러면서 양쪽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들 의견이 다 다른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랠리 상태에서 꼭 올랐던 섹터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철강, 비철금속, 원유 등의 sek터는 올랐고요. 사실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소비 부양을 하잖아요. 제가 그 C 플러스 I 플러스 G 얘기를 하면서 C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의류, 여행, 레저 섹터도 오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행이나 레저 이런 부분은 꽤 올랐어요. 그런데 식품이나 의류 쪽은 아직 못 오른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아마 이들은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섹터들은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질문에 답변은 드렸는데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인플레이션 랠리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경기가 회복에서 호황이 될까요? 인플레이션 랠리가 오려면 지금 상황보다 모든 게 좀 더 좀 좋은 그런 상황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괜찮을까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물가가 막 오르고 국채 수익률 오르는 게 상당히 좀 이벤트성이지 않을까요? 막 국채 너무 마련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을 개인들한테 막 뿌려주는데 그럼 무슨 당연히 소비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막 오르는 거 아닐까요? 네. 전체적인 경기가 정말 그렇게 좋아질까? 저는 약간 퀘처 마크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떤 우려가 좀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표는 올려놨는데 이후에 경기가 따라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마 여기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좀 어려웠던 한 개 국가나 한 개 기업들 특히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죠. 그 회사채 채권, 정권도 엄청나게 발행했어요 작년에. 그렇죠. 거의 뭐 미친 듯이 발행했습니다. 네. 그거 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경기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인플레이션 랠리가 될 때 내가 어떤 섹터에 수익을 내야 되느냐. 좀 단기적으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야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길게 볼 때는 이런 섹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또 반대로
특히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성장 섹터가 피해 섹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맞아요. 성장 섹터가 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돈도 빠져나가고요, 그쪽에서. 그런데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들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성장 섹터는 어디냐면 글로벌 독점적 기업들 있잖아요. 네. 얘들은 규제 그리고 증세가 지금 앞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글로벌 독점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충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라고 얘기한 PDR 지금 이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드림이 꿈이었는데 꿈이 현실화돼서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은 괜찮죠. 이건 괜찮죠.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났어요. 이익이 없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 섹터에서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익이 늘어난 성장주는 나중에 되면 그게 가치 준 거예요.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플레이션 랠리 섹터로 막 구분하고 이렇게 보다는 결국은 이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저 자신도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볼게요. 금리가 저금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이만큼 올랐어요. 네. 고평가됐죠. 네. 고평가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니 얘는 상대적으로 가치는 저평가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100에서 80 내려왔다고 칠게요. 얘는 50분이 안 돼 있었어, 그동안에. 50에서 한 70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20 빠지고 20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요 갭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주가 70이나 50까지 되라고 얘가 다시 80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는 않고요.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이게 고평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기업들은. 고평가가 얘들이 한 80까지 내려오고 50에 있던 얘네들이 한 70까지 내려오면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메리트도 떨어져요. 70까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얘네 100에서 80 왔으니까 고평가 약간 해소가 된 거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벌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귀된 상태가 된 거고 이게 회귀된 상태에서는 성장주냐 가치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 중에서 누가 수익을 내고 있느냐. 나중에 이게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살아남아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 모멘텀을 찾아서 갈 가능성이 그때는 아마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뒤늦게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게 예. 남들이 다 돈 벌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저평가된 게 있으면 그걸 좀 사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보면 아니 도대체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돈 빼놓고 다 오른 것 같은 이런 상황. 예. 자, 그러면 어디 혹시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 남아있는 섹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뭐 질문 기자님이 주셔가지고 야 이게 제가 제 한나에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의 한계입니다. 거의 더 다른 투자 대안을 마땅한 제가 찾지 못했고요. 근데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눌 때 좀 부정적인 시장에서 부정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환경이 좀 부정적으로 돼서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데 시장이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좋은 투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짐 실레이터가 얘기하는 아니면 경제적 캐자를 찾아서 지금은 작지만 훌륭하게 커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투자를 내가 위기가 발생이 돼도 빼지 않을 정도의 내 규모로 계속 투자하는 거는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투자는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돈이 꽤 큰 돈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잠깐 좀 그 사족함만 달면요. 작년에 2030 계좌가 굉장히 많이 터-대잖아요. 회전율 엄청나게 높고. 그런데 계좌 그렇게 많이 터졌는데 2019년보다 평균 예탁 자산은 줄어들었대요. 네. 작년에요. 왜 그랬냐면 평균이니까. 네, 평균이니까. 2019년도에 2030의 계좌 수랑 예탁 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는 계좌 수가 왕창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소액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예. 소액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평균 금액이 작거든요. 네. 평균 금액이 작다 보니까 야, 아이씨, 뭐 아니면 나 200만 원, 300만 원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베팅하고 그냥 나 사가지고 그냥 기다릴게 또는 막 단기 매매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30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거는 별로 체감 못 느끼는데요. 내가 그거 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주식 골라가지고 그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어라? 1000만 원인데 좀 체감적으로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했다 뭐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게 한 3천만 원 돼.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야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작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작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자산이 올랐어요. 채권 올랐죠. 제일 먼저 채권 제일 큰 버블이에요. 지금 우리가 채권 얘기 안 하고 부동산은 주식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큰 버블은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지금 이제 1억 간다고 난리잖아요. 네. 비트코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여러분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곡물 가격.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식품주도 좀 많이 봐야 돼요. 곡물가 많이 올라서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이제 미술품, 공통품 사야 된다. 비트코인 돈 빼고 주식에 돈 빼서 사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NFT? 네, NFT 제가 이거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저 이거 출연해서 보면서 소개했죠. 네. 와, 저 주식시장에서 25년 있었던 사람으로서요. 야, 이거 이런 방송 용어가 죄송하지만 이거 미쳐가는구나 이거. 네. 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이 풀렸고 버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다른 투자 대안이 뭐 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1번 죄송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네. 저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번 그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소형주 투자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금액 빼고 나머지 큰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ETF 공부를 꾸준히 좀 해보세요. ETF 공부를 하셔갖고요. 지수의 방향을 하는 ETF, 그리고 국가별로 하는 ETF, 그리고 자산별로 하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사실 글로벌 자산, 대규모 자산 운용하는 거의 대부분 ETF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항상 지금 좋다고 하는,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 빠져갖고 고민 많으시죠? 이거 뭐 좋다고 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5년, 10년의 데이터를 보면요. 안 좋았던 거,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망하지 않을 거, 성장성이 있는 걸 사두면 나중에 수익률을 보면 얘가 더 높았거든요. 네. 이걸 종목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ETF에서 국가별로도 보고 그리고 섹터별로 봐서 ETF에서 자산 매부를 좀 해놓는 게 지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 모시고요. 보니까 시장의 전망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요령까지 한꺼번에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